토론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시민 여러분들 질의 시간도 있습니다. 먼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부터 간단한 자기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동영입니다. 네. 좀 전에 우박이 왔어요. 첫눈. 또 햇볕이 저쪽에 구름 사이에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 한반도 정세 같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우박 정책을 썼다가 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포용 정책, 햇볕 정책으로. 자, 문재인 정부의 이제 벌써 5년째인데요. 이 대북 관여 포용 정책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봉주 의원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 많이 이용하시죠? 대한민국 유튜버 가운데 1등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구요?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제1의 유튜버 정봉주 전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도 많이 추운데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뵌 우리 정동영 의장님 모시고 여러분들 또 중구 평통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동영 의장님께서 열린 우리당 시절에 정말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탄도리로 국회에 데뷔했던 정봉주입니다. 의장님하고는 그때 이제 의장님과 평 국회의원 이런 신분으로 만났지만 사석에서는 항상 저를 친동생처럼 많이 아껴주시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형님으로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잘 따르고 좋은 관계를 지내왔었습니다. 항상 통일에 대해서는 좋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모처럼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말씀을 한번 좀 들어야 되겠다. 근데 마침 또 중구 평통에서 이 29년 동안 하는 이 행사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시간은 의장님 말씀 듣기에는 한 100시간쯤은 들어야지 이게 이제 좀 제격인데 1시간 동안 좀 압축해 갖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 예. 의장님 그럼 지금부터 자유 토론으로 자유스럽게 잠깐요.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정봉주 의원 인사 말씀했는데 그 얘기는 하고 저 대신 감옥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이 2007년 대선에서 제가 형편없이 지고 나서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 출두 요구서가 많이 날라왔어요. 여러 사람에게 뭐 박영선, 김현미, 또 서해석, 정봉주, 뭐 저도 물론 사실 혐의는 그거예요. BBK가 MB가 아닌데 왜 BBK를 그렇게 선거 때 공격했느냐 하는 혐의였는데 다들 검찰 출두에 응하지 말자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따질 건 따져야지 뭘 그러느냐고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가더니 덜컥 구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징역을 1년 살았나? 예, 1년 살았습니다. 징역 1년 살았어요. 정봉주 의원은 참 정정당당한 사람이에요. 또 정봉주 의원은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정봉주는 공심이 어떤 정치인보다 우선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봉주의 호를 하나 붙여주려고 그래요. 정정당당의 정, 언행일치의 언, 그다음에 공심의 공,
정원공이다 동의하시면 우리 정봉주 의원한테 아이, 큰 감사합니다.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온 게 무척 오래간만이시죠? 처음이요. 예. 예, 몇 년 만에 처음이네요. 예. 예. 그래도 아까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또 책에 사인을 해주시고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 정말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뭔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 외교주의자가 들어섰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연이 있으시죠? 예, 사실 문 대통령 말고는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죠. 그때는 상원 외교위원장이니까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쯤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당선자의 특사로 2003년 1월 달에 1월 말에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 있는 그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인데 거기에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그때 뭐 국무장관 얼마 전에 별세한 콜린 파월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이 한 6명 이렇게 왔었는데 그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민주당의 바이든 의원이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난 인연이 있죠. 예. 그때 먼저 보자고 제안이 왔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차 핵 위기가 폭발했어요. 말하자면 1차 핵 위기는 이 94년도 카터 대통령 그 평양 방문으로 해서 회소가 됐고 그래서 제네바 합의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2002년도에 깨지면서 2003년 1월 달에 북이 NPT에서 탈퇴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의 부시 정권이 북을 악의 축이라고 찍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2차 핵 위기가 폭발하니까 북을 손봐야 되겠다고 벼를 때예요. 그래서 당시 바이든 의원이 만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조심해라 하는 얘기를 당신이 이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로 왔으니 당선자에게 반드시 좀 전해줘라 예.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스위스 다보스를 가셨고 예. 거기서 의장님께서 특사로 오신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이 좀 보자. 예, 내가 예. 북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만난 게 18년 전이네요, 벌써.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바이든 의원은 부시 정부의 네오콘들 그러니까 신보수주의자들이죠. 딕 체니 부통령이라든지 럼스펠트 국방장관 또 존 볼턴 국무차관 또 울포위츠 국방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강경 정책 원리주의죠. 그러니까 예. 악마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쳐부술 뿐이다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구호를 내걸고 대북 압박을 펴던 정부였는데 바이든 의원은 이제 야당 당시 이제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부시 대통령이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신망이 높은 당시에 벌써 한 30여 년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거물 정치인이었죠. 그때는 아마 60대 초반에 굉장히 정력적인 열정적인 그런 의원의 모습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분의 활동이나 또 대통령 되고 나서 당선자 때나 이 언급들을 보면은 그때 저에게 했던 얘기와 맥락은 같습니다. 18년 전이나 지금은 예. 지금이나 맥락이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가 이라크 침공하던 해 아닌가요? 그렇죠. 두 달 뒤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한간에 우리가 그때 듣던 소문이 이라크를 침공한 걸 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상으로 못 다니고 9개월 동안 지하 벙커로만 다녔다. 이런 소문도 좀 있었거든요. 예. 사실 북의 지도자는 신변에 대한 그 걱정을 정말 과도할 정도로 하죠. 그래서 지도자의 동선은 특급 비밀 중에 특급 비밀인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북한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청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언저리부터 감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요? 북이 이 통신 케이블을 전부 광 케이블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선으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감청을 할 때 이제 유선으로 이게 그렇죠. 유선으로 돼야 이제 고공에
특급 그 정찰기를 통해서 고성능 정찰기로 예. 감청을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뭐냐 지도자의 동선을 은닉하기 위해서. 예. 그때 바이든 상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도 좀 불신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돌아오자마자 예.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물론 파월 장관의 메시지도 있었고 뭐 하지만 긴급히 이제 당신 당선자 신분이에요. 전화를 하니까 부산에 당선자 가 계셨어요. 그랬더니 긴급 보고할 내용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공항으로 좀 모셔 해서 제가 밤 9시 뭐 10시 김포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그때 자택이 해화동에 있었는데 명륜동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전달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미국의 지금 네오콘 정부가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럼스펠 장관이 실제 미국은 2개의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선제 공격으로 영변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호언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부시 정부의 내부의 움직임에 정통한 바이든 의원이 굉장히 그 위기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전달해 준 거기 때문에 이제 노 대통령에게 당선자죠 전했을 때 반응이 참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그 얘기를 들은 노무현 당선자 말이 그랬어요. 만일 미국이 북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라도 미군 기지를 포위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명쾌한 아니면 단호한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참 대단한 지도자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막상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보스에서 직접 북을 때릴 수도 있다. 네. 이 부시 행정부는 예. 그리고 이 네오콘도는 충분히 그럴 만한 기지를 가진 이 행정부다. 그걸 이런 경고해 준 거죠 바이든 그런 의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모골이 송연했겠어요. 그렇죠. 등골이 오싹했고 야 이거 서울에서는 그냥 뭐 발 뻗고 자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건 그건 옛날 얘기고 바이든 의원이 뭐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부시 행정부가 부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NPT를 탈퇴하고 북이 그렇게 제2차 핵 위기를 촉발시켰다 하더라도 그때 저 부시 정부는 그랬거든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은 없다 하고 딱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이다. 북이 미국이 목적이 군사적인 공격이 목적이 아니고 핵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북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체제 보장에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2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워낙 그 다변이고 달변이에요. 거의 1시간 40분 이상을 혼자 계속 그 열변을 토했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분의 연설이라든지 북한에 관한 언급을 볼 때 그때 언급과 맥락을 같이 했어요. 20여 년 전과 지금과 내용이 똑같다. 그렇지. 그 내용이 책에 있어서 그걸 이제 아무래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제 아들 녀석 중에 하나가 아버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기록을 해서 좀 남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책을 쓴 거죠. 여러분 의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평화 통일을 바라는 분들은 이 책을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사셨죠? 예. 그리고 안 사신 분들은 나중에 꼭 사서 제가 그 기다리면서 또 미리 책을 받고 내용을 봤는데 지금 시기에 이 남북한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한 2년 정도 딱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이 지혜를 얻는 좋은 지침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 어떠신가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특사는 참 잘 보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어쨌든 이제 그 바이든 의원이 이 외교론자고 협상론자고 동맹론자고 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때 이 공간과 시간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 베트남과 수교를 합니다. 오바마 정부 때 쿠바와 수교를 합니다. 바이든 정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앞이 캄캄하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즘 이제 종전 선언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정말 좀 열정을 다하는데 참 뭐 대단한 열정이고 평가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좀 실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의장님 책을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불가침 조약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그때 2시간 정도 허심탄회한 그 대화를 했으면 정책이,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당선되거나 유세 때 보면 그때와 생각이 거의 일관되다.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읽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통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불가침 선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종전 선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이제 내년이면 70년이죠.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그런데 세계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전쟁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70년 온 전쟁은 동서고금 역사에 한국 전쟁이 유일합니다. 자, 임진왜란 7년 전쟁했지만 그 다음 해에 사명대사가 도쿠가와 막부에 찾아가서 조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0년 평화시대를 열죠. 1차 세계대전 베르사유 조약으로,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항복을 받고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다 몇 년 뒤면 뒤처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쟁은 70년째 지금 현재는 정전 상태예요. 정전 상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로 제가 6.25 전쟁이 끝난 날 태어났어요. 휴전협정 조인하고 그거 엄마 뱃속에 있다가 휴전협정 됐다는 소리 듣고 제가 나왔어요, 밖으로. 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정전, 대학생 때도 정전 상태, 군대 갔을 때도,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제가 난 아들들이 군대 갔을 때도 정전 상태, 지금도 정전 상태. 전쟁이 임시 정지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 이거를 완전히 종식시키자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게 종전이고, 예. 진짜 이것이 이제 정치적, 법적, 제도적으로 완결되는 것은 평화 협정이 체결돼야 합니다. 평화 협정 체결은 평화 협정 문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법적,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이제 전쟁을 종료하는 것이고, 또 예. 평화 보장 문서 둘이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의 다자 안보 협의체 같은 것이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런 이제 문서로서 이제 보장이 되고 실행을 할 때 그게 비로소 전쟁이 끝나는 건데, 지금 70년째 이 숙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럼 그렇게 가는 와중에 상호 간의 신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예. 불가침 조약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미 불가침 조약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예. 그때는 이제 91년은 김일성 저쪽 주석이지요. 남북 기본 합의서 제 1조가 뭐냐면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남과 북은 서로 내부 문제, 내정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3조, 서로 중상 모략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전복 파괴 노력하지 않는다. 5조, 지금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 이 서로 무력 불사용이라든지 불가침은 남북 간에 이미 맺어진 거예요. 맺어진 거예요. 또 북미 간에도 94년 예. 핵 위기를 봉합한 제네바 합의 때 이미 북미 간에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 또 그리고 제가 통일부에 있었던 2005년도에 9.19 6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 6나라가 모여서 합의한 거에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미국은 핵으로 북을 공격하지 않는다. 예. 또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불가침 선언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핵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여전히 이 북과 미국 사이는 적대 대결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탓할 수 있어요. 미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중국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바깥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책임은 뭔가를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마치 만담가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전체 내용을 이렇게 꿰고 계신 분, 아무리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어도 보셨나요? 아니, 저도 사석에서 이렇게 뵙지만 이렇게 전체 내용을
제가 저도 통일학 박사입니다. 정 박사님 예. 많이 하겠습니까? 저 인제대학에서 진익환 교수하고 통일병원 했던 이제 김현철 교수 밑에서 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아무리 통일부 장관 1년 반을 하셨어도 이렇게 정통하신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외교통일위원을 했고요. 기자도 북한부 기자를 했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가 올 법한데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전화번호 혹시 아시는 분은요, 그쪽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영 의장께서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 얘기가 요즘 김 올라오듯이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에 피치를 올리면서 또 서훈 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전면적인 지금 접촉과 설득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 노력은 참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만 제가 실기했다고 말하는 것은요. 미국도 이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또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를 유심히 봅니다. 지금 한국의 대선이 넉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둘렀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종전선언은 91년 기본합의서에서부터 출발해서 원래 종전선언은 부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2006년 11월 달에 베트남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자 종전선언 북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추진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이고 또 기억이 생생하지만 3년 전에 2018년 4.27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 두 지도자가 서서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올해 안에 2018년도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갑시다 라고 선언했는데 안 됐잖아요.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아무것도 안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지금이라도 결기를 가지고 좀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간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10월 말인가요? 지금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실질적인 설계자와 정책가는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입니다. 설리번 천재인데요. 천재. 44살, 45살의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인데 이제 바이든의 키신저인 셈이죠. 이 사람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서, 시기, 조건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한국과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건가요?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순서는 뭐냐면은 먼저 종전선언을 될 게 아니라 비핵화에 관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 하려면 협상에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미국이 두드리고 있는데 북이 지금 웅크리고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기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뭔가를 좀 이벤트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정부의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시기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고 조건 그것은 종전선언을 미국이 응할 때 그러면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등등이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렵고 또 특히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국내 문제 경제 상황이 악화됐죠.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좀 분열돼 있어요. 국내 정치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아프간 외교 참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이든의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판에 지금 뭔가 과감한 외교적 결단을 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패착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핵을 먼저 포기해라. 그리고 나서 뭔가 얘기를 좀 하자.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이지만 포괄적 합의를 하자. 훨씬 더 그게 좀 진일보한 대안 아닌가요?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선 핵 포기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이북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재선됐다 하더라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이든 금방 동맹론자이죠. 동맹의 얘기를 중시한다는 게 한국의 입장을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결국 북핵 문제는 협상을 통해 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원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그리고 외교론자고 외교주의자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역할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대선까지 3월 9일까지 4개월 남았고 임기까지는 6개월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2월 베이징 올림픽 때 뭔가 성과가 있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남북 문제,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평화 체제 문제는 어디에 달렸냐? 내년에 이 민주정부, 진보정부가 계속될 것이냐, 중단될 것이냐. 아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진보 정부가 계속 된다고 하면 아마 임기 내에 다음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문 대통령 시절에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까지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징검다리를 몇 개 놨어요. 예. 그런데 만일 여기서 민주정부가 다시 맥이 끊어지게 된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3월 9일이면 여러분 정확하게 120일 남았습니다. 근데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국힘은 후보로 확정했는지 잘 아직 기억이 잘 없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또 정동영 의장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던 과거 한때 정동영 법률 특보를 지냈었고 저를 도왔던 정동영과 통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와 예. 계신데 그때 정통 대표를 했고 제가 성남시장 두 번째 나올 때 가서 그렇게 제가 지지 연설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나랑 정치를 했는데 내 대선 때는 정동영을 돕는 팬클럽 회장이었는데 앞으로 머지않아 이재명이 후보가 될 날이 올 거다. 그럼 내가 이재명을 돕는 사람들 대표를 해주마. 뭐 그런 제가 지지 연설을 한 적이 있었죠. 아니 6년 전에 2014년이니까 이미 이제 7년 전이네요. 예. 제가 별명이 봉도사인데 이미 의장님께서 7년 전에 정도령으로 등극을 하셨네요. 그때 보니까 싹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통일에 대한 뜻은 같이 할 것 같다. 적어도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저랑 거의 100% 일치합니다. 또 지금 이재명을 돕고 있는 그 정책팀에 있는 이종석 전 장관이라든지 김준영 교수라든지 등등 그 팀들을 보면은 뭐 제가 주로 평소에 자문을 구하던 또 저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놓은 그 징검다리 디딤돌을 잘 활용해서 저는 남북 문제에 관해서 획기적인 뭔가 새로운 챕터를 열어젖힐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많은 분위기 조성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꼭지를 따지 못했는데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 예. 외교론자, 외교주의자, 동맹주의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을 때 대한민국의 지위와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보다도 외교의 시간이 왔습니다. 외교의 시간이. 그러니까 핵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중 일러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의 지정학을 돌파해야 하거든요. 예. 거기에 물론 핵은 이제 미국입니다만 미국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중국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일본이 사사건건 방해자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뭐 옛날 역사에서도 그 900번이 넘는 외침의 역사를 갖고 있듯이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인데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 4강 외교의 틈바구니를 잘 활용해서 사실 지금 최고의 국익은 평화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의 혈로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은 평화 통일 거대 담론이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개성공단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차근차근 가능성이 좀 열리는가요? 안타까운데요. 사실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문제는 우리의 주권 문제입니다. 이 남북 문제는 사실 남과 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결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2018년 9월 19일 백두산에 갔지 않습니까? 남북의 지도자가. 예, 그 맞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자문위원 오찬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한원상 부총리라든지 임동원 장관이라든지 백낙청 선생이라든지 원로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한마디 다 이제 조언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평양에 가시거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꼭 백두산해를 가십시오. 백두산해를 가는 것은 크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들어라, 중국 들어라,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인이 결정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의 저 조언에 대해서는 다 코멘트를 했는데 그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가타부터 얘기하기가 뭐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 때만 해도 백두산 갈지 안 갈지 확정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전날 12시간 전에 이제 통보가 돼서 백두산에 갔잖아요. 예. 그날도 굉장히 아침부터 비가 오고 안 좋았는데 막상 백두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참 하늘이 돕는구나. 그 두 분이 이제 두 지도자가 그때 제일 놀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트럼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죠. 트럼프와 미국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이 뭐야 우리의 뭐를 빠져나가는가 하는 영향력 범위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말하자면 남북 문제가 북미 관계에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를 이제 뒷발목을 잡은 건데 그것을 용인한 그때 참모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때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밀어붙였어요. 우리 문제니까요. 그게 적기였죠. 그걸 그냥 유엔에다가 제재 면제 요청하고 그리고 금강산 개발 공간은 바로 실행하면서 또 트럼프에게 특사 보내서 자 김정일 위원장이 영변 폭파하기로 했으니 받아서 일단 영변부터 없애면서 갑시다라고 갔어야 하는데 왜 그때 우물쭈물했는지 천추의 한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김준영 교수하고도 사석에서 한번 앉았더니 예. 금강산 재개하는 문제는 유엔 제재하고는 상관없죠.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갖고 좀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더라고요. 예. 개성공단도 유엔 제재로 닫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계를 한 20년을 되돌리면요. 이제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클린턴 예.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재선이 안 되고 그런데 책을 봤더니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을 봤더니 의장님께서 바이든을 평양에 초청하라. 예. 아주 극적인 제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는 주대, 결기, 속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내 문제다라는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결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 넉 달 뒤에 대선 그리고 내년 11월 요 시기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9월 내년 하반기는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령 차기 정부가 된다고 했을 때 5월, 6월 대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새로 등장하면 워싱턴에 갑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첫 번째잖아요.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합니다. 저는 판문점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자와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 지도자를 먼저 북한 지도자를 만났으면 만나서 좋겠다.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바이든과 협상해야 합니다. 바이든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따리를 그렇죠.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가자. 남북이 통할 때 미국은 한국의 말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통할 때 북한은 우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령 3월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5월 취임까지 2달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밑 협상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림을 만들어서 판문점에서 만나자. 자, 북도 답답하잖아요 지금. 예? 삼중고에 휘달리고 있죠. 코로나 있죠. 제재에 시달리죠. 경제는 나쁘죠. 뭐. 자, 여기서 헤어날 방법은 결국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실무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에 가지고 갈 메시지는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북한 비핵화에 관한
의지와 그 스케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미 답은 또 나와 있어요. 실패한 하노이 때 스냅백이라고 예. 톱니바퀴를 이렇게 뒤로 못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비핵화에 착수하면 뒤로 빠꾸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제재 완화해줬던 것도 취소한다라는 건데 실제 하노이에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는 그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았을 때 받을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못 받게 흔든 사람이 볼턴입니다. 볼턴. 존 볼턴이 참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94년 제네바 합의도 찢어버린 사람이고요. 아하. 2005년 9.19 공동성명도 찢어버린 사람이고 2009년 19년 하노이 합의도 방해한 사람이고 하여튼 뭐 대단한 악연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백악관 보면 바이든도 외교주의자 그리고 바이든의 외교안보 보좌관 설리반도 외교주의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네오콘이라고 하는 보수의 극렬 보수들이 여전히 대통령을 쥐고 흔드는 그런 경향 항상 있지 않나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기득권 외교 엘리트, 기득권 외교 집단의 노선은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언젠가 그런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인데 미국의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다. 우리 국익에는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요. 민주공화 가리지 않고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현상 유지가 답인 거죠. 현상 타파를 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노선이 굉장히 위태롭게 보였던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로서는 중국의 봉쇄라는 대전략, 상위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이 하위 전략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한반도 문제를 중국 봉쇄로부터 분리해내서 이것을 근데 이제 하나 기회 요인은 이거예요.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협력할 것이 있고 경쟁할 것이 있고 대결할 것이 있다. 협력할 것은 기후 변화, 감염병, 북한 핵 문제. 이것은 중국과 협력할 분야다. 대결할 것은 무역과 기술이요. 경쟁할 것은 대결할 것은 지정학과 그리고 가치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바로 북핵 문제는 중국과 협력 사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뛰어다녀서 요 다음 정부에서 미중 남북 사자회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자회담을 북미 회담을 만들자. 돌리고 예. 사자회담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차기 정부 때 반드시 저는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평화협정 단계로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미중 남북 사자회담을 만들자. 예, 협력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북의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비핵화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 가끔씩 보면 무슨 삶은 소대가리라고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나. 도통 감잡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북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은 이제 제가 2005년인데요. 예. 그 김정일 위원장을 2005년 6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만납니다. 만났을 때 핵심은 그거예요.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아니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다. 그래서 아니 국제사회가 믿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 궁극적으로 핵을 갖는 것이 이 위원장께서 목표 아닙니까? 아니다. 만일 우리를 정상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하게 상대해 준다면 체제 보장을 해주고 핵을 가질 미국과 적대 관계가 해소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3번째 물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국민들은 남쪽의 정치인들은 보수 정치적인 사람들은 절대 김정일 믿으면 안 된다. 북을 믿으면 안 된다. 북은 핵을 갖고 말 거다. 이렇게 그때는 아직 핵 갖기 전이에요. 그랬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국리를 하다가 내놓은 말이 뭐냐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때 나온 말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유훈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북이 핵을 개발한 것은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북도 동맹이 둘이 있었잖아요. 소련이라는 동맹이 있었고 중국이라는 동맹이 있었는데 소련 하나의 동맹은 해체돼 버렸어요. 또 하나는 동맹은 배신해 버렸어요. 배신이라는 건 남쪽과 손잡아 버렸단 말이에요. 92년에 남쪽과 수교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북으로서 남쪽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 남북 기본 합의서거든요. 그때 미국에 특사를 보내요. 92년 1월입니다. 예. 그때 김용순이라는 특사가 가서 미국에 가서 국무부에 가서 우리와 적대 관계를 해서 우리하고 수교해 준다면, 북한과 미국이 대사를 교환하고 수교해 준다면 주한미군이 여기 있어도 좋다. 주한미군을 용인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은 그때 자기들 검토하지요. 그때 뭐 불가리아하고 루마니아하고 동구권 다 무너지고 있을 때잖아요. 예. 북한도 곧 무너진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북한과 수교를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묵살한 거지요. 결국 그런 그게 배경 벌써 속에 30년 전 일이네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이제 핵개발로 이제 질주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주한미군 문제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전선언 하면 안 된다. 왜냐? 종전선언 하면 그다음에 바로 미군 철수장 내오고, 그렇죠. 그럼 서울을 고립시킨 다음에 글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북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환경, 고립무원, 하나의 동맹은 붕괴됐어. 하나의 동맹은 배신했어. 예. 그리고 한미 이 동맹의 이 연합 전력은 자기들을 수십 배 압도해. 이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핵밖에 없다. 비대칭 전략 핵이다라고 매달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3단계 논법이죠. 자, 우리는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럼 우린 살기 위해서 자국적으로 핵을 개발한다. 그리고 나서 그 핵을 그리고 근거로? 나서 협상의 기회가 오면 그때 협상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일관된 전략이었고, 거기에 하나 이제 주한미군 문제는 2006년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먼저 설득을 했죠. 말하자면 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 통일 후에도 미군이 있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된다 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하면서 바로 영토적 야심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외교안보 수석이 그런 얘기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그 노동신문 같은 데는 맨날 주한미군 철수라고 주장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정일 위원장, 인민들은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예.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언표하는 공표하는 거와 내부적인 그런 계산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꿰뚫느냐, 미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꿰뚫느냐, 중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꿰뚫느냐. 그래서 미중일러 4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이 지정학의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것, 외교의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의장님, 우리 그 뒤에 보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저희 토크쇼를 보면서 지금 이분들 말씀이 들리진 않죠. 지금 그 오디오는 다 이제 끄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줌으로 참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안녕하세요. 예. 예, 이혜영님, 김지훈님, 이하람님, 정하나님, 위선민님, 대부분이 탕양님, 김환철님, 예. 이미애님, 재현님, 김성희님, 의장님, 김진봉님, 이거 이만화님, 보시면서 느끼는 거 영기, 없으시죠? 승대박, 문성국. 예. 예. 대부분이 분들이 지금 직장에서요, 예. 땡땡이 치면서 강의 보고 그 토크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훈 민주평통 서울지역 청년위원장님도 함께 하시고요. 예. 정하나님 어디 보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줌으로 예. 저희가 그 질문도 좀 듣고 답변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예. 하나만 좀 이걸 듣고 마지막으로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 정도만 정리를 하고 토크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냐? 아까도 이제 이란이나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문제보다도 조금 우리의 아젠다가 좀 하위 개념으로 갔다는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정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거냐, 아니면 쇼를 하는 거냐? 이게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중국 문제가 최우선이고요. 러시아 문제가 있고 이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단계 한 4순위급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9일 이후
북한 핵 문제는 미국에게 다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 양대양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이 본토가 안보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말씀드리는 건 13,000km를 날아가는 ICBM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예. 그 이후에, 그리고 핵탄두를 지금 작게는 40개, 많게는 60개를 가진 북한, 그리고 2018년인가요? 하와이에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때 하와이 주민들이 막 대피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때 다 머릿속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에게 미국 본토가 안전을 위협받게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전략 속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중국을 어떻게든 이 견제하고 압박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중국 패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거고, 그 중에 한 중요한 핵심 고리가 한반도인 것은 맞고, 또 주한미군 28,000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서 지금 현상 유지를 기득권 엘리트들은 선호하지만, 현상이 바뀌어도 말하자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남한이 자유왕래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과 수교하면 우방국이죠, 이렇게 지내게 될 때도 중국 봉쇄라고 하는 대전략에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미국의 이익이 뭐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대 국익이 뭐고 이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외교력을 펼칠 것이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대한민국이 민주정부 4기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서 퇴행의 길을 가느냐, 이런 역사적인 시기에 출간된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 물론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거기 그 추천서 써주신 명진 스님 글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럴까요? 예, 맨 잠깐만요. 뒤에 뒷페이지에 보면 여러분이 추천서 써주셨어요. 예, 이재명, 김현철, 백낙청, 함세호, 명진 스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저도 환갑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대가 볼 정도 수준의 작은 것인데 환갑이 넘으니까요 노안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눈이 제대로 보입니다. 명진 스님의 추천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었던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에겐 도전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한반도 운명을 개척해 본 실력과 안목을 가진 정동영 전통일보 장관의 책이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제가 덧붙이면 아미타불. 이 내용,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의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추운 날씨에 그래도 여전히 정동영 의장이 녹록치 않은 실력을 보이고, 특히 한반도의 미래, 바이든 시대의 미래, 그리고 민주정부 4기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나침판이 되어줄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 전에 1시간 동안 현장 질문 한 분 받아주시라는 얘기네요. 예, 일단 지금까지 고생하신 의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의 토크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질문을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듣고 마지막으로 정동영 의장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문 계신 분요?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재개를 반드시 꼭 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질문하신 분께서 반드시 당선시킬 터이니, 그러니 이제 개성공단 재개할 의지가 있으시냐, 의장님?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이면서 경제의 상징입니다. 평화 경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손으로 잡는 물건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청년의 미래는 일자리에 달려 있고 이 소득 불평등 저출산 문제가 모두 중소기업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9988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개수로는 99%고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124개가 개성공단에 갔더니 이윤율이 남쪽에서 있는 것보다 2배, 3배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쪽에 있는 300만 중소기업의 살 길은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 남쪽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자유왕래, 사람과 물자와 돈이 자유롭게 오고 가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를 여는 것은 바로 비핵화 협상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바로 미중일러 4대 강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판 탈레랑, 한국판 비스마르크, 한국판 겐셔가 필요합니다. 겐셔는 90년 독일 통일 때 영, 불 다 독일 통일에 반대했어요. 러시아, 미국에 부시만 찬성했어요. 근데 러시아를 뛰어다니며 영국과 프랑스를 뛰어다니며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독일 통일의 방해자를 협력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독일판 비스마르크는 이 38개로 쪼개져 있던 영주 봉건 영방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대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다 반대였어요. 반대.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또 돌려놔 가지고 독일 통일을 1871년에 이루었죠. 그 전에 탈레랑이라는 사람은 또 나폴레옹 전쟁으로 패전국이 돼서 프랑스가 갈기갈기 조각날 뻔했는데 외교의 힘을 통해서 그때 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독일, 프로이센 이들을 설득해서 결국 영토를 고스란히 보전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야말로 외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을 열어젖히는 외교력, 이게 외교가 필요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그래서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목포역에서 기차 타고 파리행 열차표를 사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앞당기는 것이 바로 한민족의 웅비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반도 정세를 응시하고 우리 모두 외교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평화기원 남산봉화식, 저희가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9회입니다. 그런데 평화기원에 평화통일기원으로 하다가 올해 평화만 나오고 통일이 빠졌다는 말씀을 지역협의회 회장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말씀드렸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은 요원하다는 포기의 마음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통일은 한반도에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북한의 비핵화도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새로운 민주정부 4기가 들어선다는 확신 아래 통일로 나가는 길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말씀으로 하면 이미 통일에 관해서, 평화 통일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 뭐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계승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계승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 단계, 국가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입니다. 그리고 방법론,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입니다. 이것은 5천만 국민의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통일은 지금 우리는 교류협력 단계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면 통일이냐? 국가연합 단계로 가면 통일입니다. 이것은 10년이면 가능합니다. 핵 문제를 넘어서서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을 넘어서서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서서 국가연합으로 가면 우리에게 그것이 통일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완결되는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통일은 우리 후대에 넘기더라도 적어도 1국가 2체제의 국가연합 단계의 통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눈 부릅뜨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세계
군사력으로는 세계 6등이요, 군사비로는 8등이요, GDP로는 세계 10등, G7 국가를 거의 따라잡은 그런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자결,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결 의지와 그리고 자존감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외교의 시대를 펼친다면 저는 10년 후 통일, 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10년 후 통일은 반드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제29회 평화기원 남산 봉화식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에서 주최 드렸고요. 오래간만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정부 수립, 그다음에 진보정부 수립,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오고 계신 정동영 의장님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예, 그리고 추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동영 의장님께서 또 이제는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1선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을 기원하고 한 일주일 내로 바이든 대통령과 좋은 말씀을 나눌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일어나셔서 큰 인사 좀 올리실래요? 예, 두 분 나란히 쓰십시오. 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